의사의 반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 저희 병원에도 비만 때문에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질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프로그램을 마치면 대부분 체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올바른 식사를 통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몸의 사이에 있던 기름기가 빠져나가는데 보통 일주일에 1kg 정도씩 빠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용하던 약도 끊고 몸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살이 찌는 분들은 한두 번의 다이어트 경험이 있습니다. 선식도 먹어보고 과일만 먹기도 하고 효소 제품을 사서 먹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살이 빠지다가 그 이후에 더 쪘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먹고 싶은 것 못 먹어가며 악착같이 했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먹는 양이 남들보다 결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체질은 절대 없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은 음식이 어떻게 대사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몸에서 소화시켜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음식을 통해 들어온 영양소를 흡수하여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 몸은 힘이 넘치고 특별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는 분들은 이 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비만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를 바로잡으면 필요 없는 살들이 줄어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의 대사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어릴 적에 지방세포는 분열을 통해 수가 늘어나다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포가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지방이 많아져서 살이 찌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방세포의 기능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방세포는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비상식량 역할을 합니다. 즉,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할 때 지방세포를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포가 커지는 이유는 지방세포의 탐식작용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들어오면 지방세포는 그런 물질들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싸 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물질이 많아질수록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어느 정도 나이살이 찌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방세포의 탐식작용이 위험한 물질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세포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은 평소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바짝 마른 사람들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아픔을 많이 호소하지만 결국 큰 질병 없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이 많아지고 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연적인 식재료가 아닌 가공식품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물질들을 배설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데 이때 비만이 됩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탕 등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서 힘을 낼 수 있는 현미밥을 충분히 천천히 먹고 또 거기에 당분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천년 소금을 알맞게 먹는다면 비만은 해결됩니다. 바로 입맛을 바꾸는 작업이 비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20대 초반의 여성 중에 80kg이 넘는 체중으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온 분이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인 그분은 중간중간에 허기를 빵으로 해결하며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체중은 늘어가고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효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20대의 나이에도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았습니다. 지방간도 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식단을 바꿀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씹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거친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씹는 기능이 퇴화된 것입니다. 마른 음식과 채소 반찬을 씹다 보니 양쪽 턱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고 나서야 먹는 것이 수월해졌고 석 달 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고 간효소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석 달 사이에 체중은 13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비만 또한 건강해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병이 되는 이유는 비만의 원인이 대사가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건강과 아무 관련 없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이 비정상적으로 늘면서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다른 질병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살만 빼려는 노력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예전 입맛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사이고 그 식사가 맛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먹던 음식은 맛이 없어 다시 찾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요요 현상이 없는 비만 탈출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달고 사는 비염. 수많은 중증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비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은 중증 질환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비염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환자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비염 증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코가 약간 막혀서 숨을 쉬는데 불편한 정도의 증상이라고 해서 비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염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시작됩니다. 코로는 숨을 잘못 쉬어 입을 벌려 숨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입안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비염 증상이 심해지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을 쓰다가 그래도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먹거나 코에 직접 분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는 약들에는 대부분 혈관을 수축시키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혈관 수축제로 소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비염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코가 뚫리고 숨쉬기가 편해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자주 쓰다 보면 언젠가부턴 약이 듣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만성 비염이 되는 것입니다. 비염은 코 점막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은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를 지나고 인후를 지나고 식도를 지나 위와 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도 같은 점막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코 점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식도와 위와 장에도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단지 코에서는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위에만 병이 있는 것처럼 신경 쓰일 뿐이지 사실은 위와 장에서도 증상을 만듭니다. 바로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서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자주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관되어 움직이는 증상들입니다. 같은 이유로 비염이 생기는 이유는 소화기관인 위와 장의 염증 때문에 코 점막에도 같은 증상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관에 왜 염증이 생기나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켜 힘을 내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 점막에만 신경 써서 약을 먹고 증상을 조절하려 노력하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계속 손상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염만으로는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 증상 외에 비염을 불편 증세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증세에 곁들여져 질병 꾸러미에 함께 있는 질병이 비염인 듯 싶습니다. 때문에 다른 질병이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호전된다고 이야기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 후 약을 끊고 건강을 회복하던 환자가 식습관을 바꾸면서 자신이 앓던 비염과 어린 아들이 고생하던 비염이 몰라지게 좋아졌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이 줄어든 게 기쁜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친정어머니와 35세의 환자가 함께 내원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중성지방이 항상 높은 편이었고 35세의 환자는 갑자기 후각이 없어져서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비염, 역류성 식도염과 후두염, 위염과 빈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두었는데 막내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이 심해 8개월부터는 입원해서 영양제로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살아온 곳이 복숭아로 유명한 곳이어서 어릴 적부터 과일을 주식 삼아 먹고 복숭아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복숭아즙을 음료처럼 마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당분을 섭취하다 보니 밥보다는 빵, 과자, 고구마, 부침개가 한 끼의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즐기면서도 설탕과 크림이 믹스된 봉지 커피를 이웃들과 하루에 2-3잔씩 나누어 마시며 모임을 갖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후각이 망가진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과
오랫동안 비염으로 인한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약을 끊고 밀가루 음식과 설탕, 과일을 금한 결과 군이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진단한 후각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비염은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 점막과 같은 점막으로 이루어진 소화기관이 건강해지면 비염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리를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혈관 수축제 약들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점막세포에 염증이 발생하는 원리를 스트레스로 설명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쓰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몇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우위로 변하고 그럴 때 혈액 속의 백혈구는 과립구 우위로 올라서면서 과립구가 많이 존재하는 점막에서 염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지속될 때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이길 강력한 체력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지 못한다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식이요법입니다. 올바른 식사를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면 우리 몸을 힘들게 했던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병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깨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부교감신경이 올라갈 때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생길 때에는 부교감신경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환자들은 거꾸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약을 끊고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 부교감이 자극되고 처음에는 불편한 증상이 생기겠지만 결국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 때 증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